제 나이 68. 이 나이가 되면 세상 대부분의 소음은 그저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처럼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제가 경비실 모니터 너머로 본 제 아들놈의 얼굴은 제 심장에 대고 직접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죠. 새벽 4시 오피스텔은 깊은 잠에 빠져 있고 오직 제 경비실의 낡은 형광등만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밤새 켜놓은 16개의 모니터 화면이 제 주름진 얼굴을 푸르스름하게 비추고 있었죠. 보통의 날이라면 입주민들의 차가 몇 시에 들어왔는지, 순찰은 이상이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기록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지하 2층 주차장 구석을 비추는 7번 모니터에 익숙한 차 한 대가 들어와 멈춰 섰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 진호의 차였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일까? 출장이 잦다더니 이제야 돌아온 모양이구나.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들었지만 그 마음은 차에서 내리는 녀석의 얼굴을 본 순간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화면 속 진호는 피곤해 지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제가 아는 아들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초조함과 짜증, 그리고 무언가를 숨기는 자의 날카로움이 뒤섞인 아주 낯선 사내의 얼굴이었죠. 녀석은 주차를 하고도 한참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요. 그 순간 제 가슴에 차가운 돌덩이 하나가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는 안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 그것은 논리나 증거와는 다른 종류의 감각입니다. 25년간 제 동생 대신 아비 노릇을 하며 키운 녀석입니다. 녀석의 기침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아픈지 아는 저인데 저 화면 속의 남자는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교대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제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며느리 민서가 차려준 따뜻한 아침상 앞에서도 저는 웃을 수가 없었죠. 민서는 참 좋은 아이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얻은 가장 큰 복이죠. 보육원 출신이라 기댈 곳 하나 없던 아이인데 시집 와서는 저를 친아버지 이상으로 따랐습니다. 제가 경비 일을 한다고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매일같이 따뜻한 도시락을 싸들고 제 근무처까지 찾아오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날도 민서는 제 표정이 어두운 것을 금세 알아챘습니다. 아버님, 밤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저는 그저 피곤해서 그렇다고 둘러댔습니다. 착한 며느리에게 아들 녀석에 대한 불안감을 전해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 불안감은 민서의 얼굴을 통해 현실이 되어 제게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민서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도시락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평소에 생기 넘치던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눈가가 붉었습니다. 제 손에 도시락 가방을 건네주는 아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무슨 일이냐고, 누구에게 험한 일이라도 당한 것이냐고 묻는 제 말에 민서는 한참을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경비실의 작은 의자에 아이를 앉히고 따뜻한 물을 한 잔 건네고 나서야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오늘 오빠 차 청소를 하다가요. 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며 제 심장도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민서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새벽녘 모니터 너머로 느꼈던 그 막연한 불안감의 실체였습니다. 진호의 차 조수석 서랍에서 나온 영수증 한 장. 강남의 한 명품관에서 결제된 여성용 가방 영수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나온 또 하나의 서류. 민서도 저도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이 오피스텔의 다른 호실, 펜트하우스 월세 계약서였습니다. 계약자 이름은 김진호, 바로 제 아들의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에서 B-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눈앞에 민서 얼굴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명품 가방,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집. 이 두 가지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68해를 살아온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함께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대한 기만이었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평온한 일상, 그 단단해 보였던 울타리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그 울타리는 썩은 기둥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서의 떨리는 손을 마주 잡았지만 정작 제 손이 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민서가 떨리는 손으로 건넨 진실의 조각들은 제 머릿속에서 밤새도록 제멋대로 맞춰지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잠을 청하려 눈을 감으면 지하 주차장에서 초조하게 통화하던 아들놈의 얼굴과 명품 가방 영수증, 그리고 낯선 집의 계약서가 번갈아 떠올라 심장을 옥죄었죠. 저는 그날 이후로 경비실 모니터를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입주민의 안전을 살피는 눈이었다면 이제는 제 아들의 거짓말을 찾아 헤매는 탐정의 눈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서는 그날 이후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소리, 밥상 앞에서 수저를 들었다 놨다 하며 한숨 쉬는 모습을 제가 모를 리 없었죠. 그 착한 아이가 혼자서 얼마나 속을 끓이고 있을지 생각하면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진호 녀석을 다그칠 수는 없었습니다. 제게는 아직 물증이 없었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오해이기를 바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는 로비 CCTV를 통해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 오피스텔의 주인이자 JH타워의 회장인 정현택 씨가 수행원 몇몇과 함께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젊고 냉철해 보이는 사업가였죠. 그런데 그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제 경비실 쪽을 빤히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경비 근무 상태를 확인하는가 싶었는데 그의 눈빛은 그런 감시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아련한 것을 보는 듯한, 과거를 더듬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죠. 우리는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돌려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건물 주인의 별난 행동이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 눈빛의 의미를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요. 진호 녀석의 거짓말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워크숍이니 지방 출장이니 하는 핑계를 대고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아졌죠. 한 번은 제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쁜가 보구나. 얼굴 보기가 힘들다. 녀석은 신문을 뒤적이던 손을 멈추지도 않고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요. 성공하면 바로 임원 승진입니다. 아버지 호강시켜 드려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에서 울컥하고 무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앞에서 번듯한 아들 행세를 하는 저 녀석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압이라는 자리가 그런 것인가 봅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보다 자식을 믿고 싶은 미련이 더 큰 자리 말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수요일 오전 민서가 평소처럼 도시락을 들고 저를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민서는 유난히 신경 써서 갈비찜을 준비했다며 제게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불안감을 저는 읽을 수 있었죠. 아버님, 맛있게 드세요. 저는 잠시 은행 좀 다녀올게요. 민서는 그렇게 말하고 오피스텔을 나섰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정성껏 싸온 도시락을 열어보며 잠시 시름을 잇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로비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로비 CCTV를 확인한 제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진호였습니다. 녀석이 웬 낯선 여자와 함께 로비 기둥 뒤에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있었고 화려한 화장을 한 얼굴은 누가 봐도 한눈에 띄는 미인이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을 잠시 살피더니 이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깊게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고요한 경비실 안을 날카롭게 울렸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니터 속 두 사람의 모습만이 제 망막에 박혀들었죠. 심장이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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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밑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오피스텔 정문으로 민서가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행에 다녀온다던 아이가 무언가 놓고 간 물건이 있었는지 다시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서의 시선 역시 로비 기둥 뒤에 서 있는 두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된다. 저것만은 보게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소리라도 질러서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경비실 안에 갇혀 있었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민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작은 손가방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그 작은 충격에도 아이의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다는 말을 저는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모니터 화면 속에서 얼어붙은 민서와 입을 맞추고 있는 진호, 그리고 그 옆에 낯선 여자. 세 사람은 마치 정지된 그림 같았죠. 제 심장은 뛰는 법을 잊은 듯했고 숨을 쉬어야 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유리창 너머로 벌어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그 장면을 무력하게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진호였습니다. 녀석은 여자의 어깨를 가볍게 밀어내고는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여자는 까르르 웃으며 진호의 넥타이를 고쳐주었죠. 그리고 두 사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눈에 얼음처럼 굳어 서 있는 민서가 들어왔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황과 경악 그리고 짜증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반면 옆에 있던 여자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만난 듯 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경비실 문을 박차고 뛰쳐나가야 했습니다. 며느리를 보호하고 아들놈의 멱살이라도 잡고 호통을 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다리는 시멘트를 부어놓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68해를 살아오며 쌓아온 아버지로서의 권위, 어른으로서의 체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수치심이 제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진호와 입을 맞추던 그 여자가 자신의 고급 외제차를 로비 바로 앞에 불법으로 주차해 놓았던 모양입니다. 다른 입주민의 차가 나가려다 길이 막히자 경적을 울렸고 저는 본능적으로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34XX 차량, 즉시 이동 주차해 주십시오. 소방차 진입로입니다. 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지자 여자의 시선이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진호가 옆에서 말리려 했지만 여자는 그의 팔을 뿌리치고 제 경비실 유리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이봐요, 경비.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라 저래라야? 금방 뺄 거니까 조용히 해. 그 오만하고 무례한 말투에 제 안에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가씨, 누구시든 규칙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다른 입주민들이 불편해하십니다. 제 말에 여자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경멸적인 시선으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늙은이가 말이 많네. 당신 월급 주는 사람이 누군데 감히 나한테 훈계질이야? 그때였습니다. 여자가 망설임 없이 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피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죠.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왼쪽 뺨에 불이 붙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고 몸이 휘청거리며 뒤로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제 낡은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뒹굴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우편물을 찾으러 나왔던 아주머니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젊은 회사원도 모두가 충격받은 얼굴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 모든 시선 속에서 저는 제 아들 진호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녀석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민서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아이는 제게 달려와 저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그리고는 진호를 향해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진호 오빠, 이 여자가 아버님을 때렸어. 보고만 있을 거야? 모든 시선이 진호에게로 쏠렸습니다. 뺨을 맞은 아버지와 울고 있는 아내, 그리고 아버지를 때린 내연녀. 그 지옥 같은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진호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자가 놀란 표정으로 진호를 쳐다봤습니다. 어머, 진호 씨. 이 경비원이 당신 아버지야?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의 입에서 나올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제발, 제발 아니라고 해다오. 실수였다고, 저 여자는 미친 여자라고, 그렇게 말해다오. 제 25년의 세월을, 제 인생을 부정하지는 말아다오. 하지만 제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남은 생을 전부 무너뜨리는 한마디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이 사람 모르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뺨의 통증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심장이 수만 개의 유리 조각으로 깨져나가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꿰뚫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고 저는 경비실 벽에 몸을 기대지 않고서는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의 소란을 듣고 뒤늦게 나타난 것일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 전 제 경비실을 아련한 눈빛으로 바라보던 바로 그 남자, 이 건물의 주인 정현택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이 아수라장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더니 이내 망연자실하게 벽에 기대어 서 있는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로비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청룡건설 김태수 소장님 아니십니까? 청룡건설 김태수 소장. 제 이름 앞에 그 직함이 붙어 불린 것이 얼마만이었을까요? IMF 외환위기로 회사가 부도나고 제 손에 남은 것이라곤 낡은 안전모 하나뿐이었던 그 시절 이후로는 까맣게 잊고 살았던 이름이었습니다. 경비원 김태수, 진호 아버지 김태수, 그 이름들 뒤에 먼지처럼 쌓여있던 과거에 제가 이 지옥 같은 순간에 불쑥 튀어나온 것이었죠. 정현택 회장의 목소리는 로비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습니다. 저를 경멸하던 여자의 눈, 저를 외면하던 아들의 눈, 그리고 저를 동정하던 주변 사람들의 눈이 모두 정 회장과 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저는 깨진 안경 너머로 흐릿하게 보이는 정 회장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앳된 청년의 모습 위로 지금의 중후한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구로동 건설 현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도면을 들고 뛰어다니던 정 대리.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성큼성큼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경악할 만한 행동을 했죠. 그는 제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소장님, 이제야 찾아뵙습니다. 살아계셨군요.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상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뺨을 맞고 아들에게 버림받은 초라한 늙은 경비원에게 이 거대한 건물의 주인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혀광경.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 회장은 허리를 펴고 제 붉게 부어오른 뺨과 바닥에 나뒹구는 안경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때린 여자를 돌아보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분께 손을 댄 겁니까? 여자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 옆에 서 있던 진호는 사색이 되어 있었죠. 자신의 아버지를 모른 척했는데 그 아버지가 건물주와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더 이상 그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로비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20년 전 구로동 건설 현장이 무너져 내릴 때 제 아버지를 등에 업고 불길 속에서 빠져나오신 분입니다. 자신의 다리에 철근이 박히는 고통 속에서도 제 아버지를 먼저 살리신 제 가족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정 회장의 말이 끝나자 로비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동정과 의심이 섞여 있던 그 눈빛들은 이제 경외와 놀라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제 왼쪽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래된 바지 밑단 아래로 비 오는 날이면 욱신거리는 흉터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굉음, 사람들의 비명, 그리고 제 등 뒤에서 살려줘라고 속삭이던 정 회장 아버지의 희미한 목소리까지.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현장 책임자로서 당연한 의무였다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그날의 일을 자랑처럼 이야기한 적이 없었죠. 하지만 정 회장은 그날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소장님을 찾으셨습니다. 평생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그렇게 애타게 찾으셨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제 차가운 손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 온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들에게 버림받았을 때도 흐르지 않았던 눈물이 제 눈가에 맺혔습니다. 그때 진호가 무어라 변명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정 회장은 싸늘한 눈빛으로 녀석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비서를 불러 무언가 지시했죠. 곧이어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저를 때린 여자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제지했습니다. 정 회장은 제게 병원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제 뺨을 보며 계속해서 죄송하다고 은인께 이런 수모를 겪게 해드려 면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그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렇게 정 회장의 부축을 받으며 로비를 빠져나올 때 저는 무너져 내린 듯 그 자리에 서 있는 진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녀석의 눈에는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제가 읽을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녀석을 지나쳤습니다. 지금은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 회장의 차에 올라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과거가 저를 구원한 이 기막힌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정 회장은 제게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소장님, 이것은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의 일부입니다. 꼭 소장님을 찾아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제가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만큼 큰 액수가 적힌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정 회장, 이건 받을 수 없네. 난 그저 받아주십시오. 정 회장은 제 말을 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돈이 아닙니다. 제 아버지가 소장님 덕분에 20년 더 사셨던 그 세월의 값입니다. 저희 가족이 누렸던 행복의 빚입니다. 제발 이 빚을 갚게 해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평생 남에게 빚지고 사는 것을 가장 싫어했던 저인데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인생에 가장 큰 빚을 남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이 제 아들이 만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저를 건져 올리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제가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빠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현택 회장은 저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최고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했고 제가 경비원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한사코 말리며 당분간 유급 휴가를 줄 테니 푹 쉬라고 했습니다. 평생을 제 힘으로 살아온 저에게는 그런 과분한 호의가 오히려 불편하고 어색했죠.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정 회장의 눈빛 속에는 20년 묵은 빚을 갚으려는 자의 간절함이 담겨 있어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민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 부어오른 뺨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글썽였지만 이전처럼 무력하게 울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로비에서의 충격적인 사건은 연약해 보이기만 하던 제 며느리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듯 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아버님 곁을 지킬게요. 그 작은 아이의 다짐이 제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무거운 돌덩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진호 녀석이었죠. 그 일이 있고 사흘쯤 지났을까요? 저녁 무렵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엉망이 된 몰골에 진호가 들어섰습니다. 며칠 동안 씻지도 잠을 자지도 못한 사람처럼 얼굴은 푸석했고 눈은 퀭했습니다. 녀석은 저와 민서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죽일 놈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녀석은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모습에 민서는 싸늘하게 고개를 돌렸지만 저는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25년을 키운 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더군요. 녀석의 떨리는 어깨를 보니 분노와 배신감보다는 측은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진호는 울면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로비에서 저를 때렸던 그 여자, 유라라는 여자에게 자신이 단단히 속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벌가의 딸인 줄 알고 만났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고 그 여자의 꿰매에 빠져 잠시 정신이 나갔었다는 이야기였죠. 그 여자가 그러더군요. 아버지가 경비원인 걸 알면 자기는 저랑 못 만난다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만 아버지를 모른다고 해버렸습니다.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봅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녀석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제 앞에서 엉엉 우는 35살짜리 아들을 보며 제 마음은 또다시 약해졌습니다. 어쩌면 정말 그 나쁜 여자의 꿰매에 빠져 잠시 실수를 한 것일지도 모른다. 아비인 내가 품어주지 않으면 저 녀석은 어디 가서 의지할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저는 결국 녀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민서에게는 녀석의 저녁이라도 챙겨주라고 말했죠. 민서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갔지만 그 뒷모습에서 깊은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진호의 방에 몰래 들어가 보았습니다. 녀석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녀석의 머리맡에 앉아 한참을 그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10살 때 처음 우리 집에 왔던 날, 낯선 환경에 무서워하며 제 손을 꼭 잡고 잠들었던 그 작은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면 된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정 회장과 약속이 있어 잠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아직 자고 있었고 민서는 장을 보러 나간 뒤였죠. 그때 진호의 방에 놓여 있던 노트북이 저절로 켜지며 띠링하는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본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화면에는 녀석이 마지막으로 검색했던 인터넷 페이지가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 자격 및 방법, 상속 재산 분할 소송 승소 사례, 치매 초기 증상과 법적 효력. 그 단어들을 읽는 순간 제 머리를 무언가가 아주 세게 내리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젯밤 저를 향해 흘렸던 녀석의 눈물,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 회장이 제게 주기로 한 그 돈, 아버지의 유산이라는 그 돈 냄새를 맡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그 돈을 가로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25년의 세월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한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었다는 끔찍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장을 보고 돌아온 민서가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서는 제 하얗게 질린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녀석의 방문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죠. 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은 것일까요? 민서는 조용히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어젯밤에 봤어요. 오빠가 잠든 척하면서 웃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며느리 민서의 그 한마디는 제 심장에 박힌 마지막 확인 사살과도 같았습니다. 잠든 척하면서 웃고 있었다. 그 문장이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죠. 아들놈의 거짓된 눈물과 제 어리석은 동정심이 만들어낸 그 짧은 평화는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슬프거나 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결심이라는 것이었겠지요. 저는 그날 오후 정현택 회장을 만났습니다. 이전처럼 그의 호의를 불편해하거나 어색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 회장, 지난번에 주시겠다던 아버님의 유산, 감사히 받겠네. 제 단호한 태도에 정 회장은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잘 생각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진호가 집에 돌아왔다는 이야기나 노트북에서 본 끔찍한 검색어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제 가정의 문제였고 제 손으로 매듭을 지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다만 저는 정 회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믿을 만한 변호사가 있다면 소개해주게. 개인적인 상의를 좀 하고 싶어서 말이야. 정 회장은 이유를 묻지 않고 자신의 그룹 법무팀장을 바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 수백 명의 인부를 지휘하며 거대한 건물을 올리던 현장 소장 시절처럼 제 머릿속은 차분하고 냉정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진호는 여전히 제 앞에서 죄인인 척, 반성하는 아들인 척 연기를 했습니다. 제 눈치를 살피며 설거지를 돕거나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죠.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녀석은 제가 자신의 계략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민서는 그런 진호를 벌레 보듯 쳐다봤지만 제 눈짓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함께하는 저녁 식탁은 서로 다른 생각을 품은 채 연극을 하는 무대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민서를 따로 제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심한 바를 조용히 이야기해 주었죠. 민서야, 이제 이 아비가 싸워야 할 것 같다. 너를 위해서,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을 위해서. 민서는 제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그동안 모아두었던 낡은 통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제가 경비 일을 하며 틈틈이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아이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하거라. 작은 가게라도 하나 얻어서 기술을 배우든지 진호 녀석과는 내가 정리하마. 너는 더 이상 저 녀석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 제 말에 민서는 고개를 저으며 통장을 제게 다시 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는 그동안 간호사 일을 하면서 밤에는 몰래 제빵 기술을 배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작은 빵집을 열어 특히 병원에서 만났던 아픈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빵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라는 놈은 아비의 재산을 가로챌 궁리를 하고 있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아이는 아픈 아이들을 도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내 자식이고 누가 내 인생의 진짜 희망인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 민서야. 그 꿈, 이 아비가 이뤄주마. 저는 정 회장에게 받은 돈으로 민서의 빵집을 열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었습니다. 며칠 뒤 진호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녀석은 제가 자주 가던 동네 시장과 상가 사람들에게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날 로비에서의 충격으로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더라. 자꾸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한다더라 하는 식의 이야기였죠. 시장에서 반갑게 인사하던 상인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리거나 피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묵묵히 견뎠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 것이 왔습니다. 진호가 어느 날 저녁 제게 다가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기억력도 많이 안 좋으신 것 같고. 녀석의 눈에는 거짓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녀석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래, 그러자꾸나. 내가 그렇게 걱정해주니 아비는 고맙다. 병원에 가보도록 하자. 제 대답에 녀석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거부하며 화를 낼 것이라 예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내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간다고 생각했는지 안심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녀석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제가 가려는 병원이 녀석이 준비해 놓은 가짜 병원이 아니라 정 회장이 미리 모든 준비를 맞춰놓은 대학병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치매 진단서가 아니라 제 모든 법적 권리를 지켜줄 정신 감정 소견서라는 것을 말입니다. 반격의 서막은 그렇게 조용히 올랐습니다. 진호 녀석은 제가 순순히 병원에 가겠다고 하자 신이 난 듯 보였습니다. 녀석은 자신이 잘 아는 명의가 있다며 용산에 있는 한 작은 신경정신과 의원을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약속한 날 아침, 저는 녀석보다 먼저 집을 나섰습니다. 정 회장이 보낸 차가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서울대병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정 회장의 주치의이자 국내 최고의 신경과 권위자인 박 교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정밀 검사는 반나절 넘게 이어졌습니다. 기억력 검사, 인지 능력 검사, 뇌 MRI 촬영까지. 검사를 받는 내내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이것은 저를 증명하기 위한 과정이자 제 인생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첫걸음이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진호는 아마 용산의 그 작은 병원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을 겁니다. 제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녀석의 계획이 처음부터 틀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몹시 초조해졌을 테죠. 모든 검사가 끝나고 박 교수는 제게 결과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걱정하실 것 전혀 없습니다. 연세에 비해 뇌가 아주 건강하십니다. 기억력이나 판단 능력 모두 정상 범위 이상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 회장의 변호사는 그 소견서를 받아들고 곧바로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진호가 이성을 잃은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제게 어디를 다녀온 것이냐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더 이상 자상한 아들의 가면은 쓰고 있지 않았죠. 아버지, 오늘 병원 가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왜 제 전화를 피하시는 겁니까? 저는 녀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왔다. 아주 큰 병원에 가서 아주 정밀한 검사를 받고 오는 길이다. 제 차분한 대답에 녀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죠.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 녀석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화는 끝났고 남은 것은 법의 판단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 회장이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그는 제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소장님, 마음 단단히 먹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호 씨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다가 소장님의 동생분, 그러니까 진호 씨 아버님의 사고에 대한 기록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27년 전 제 동생 부부가 목숨을 잃었던 그 끔찍한 교통사고. 그것은 제 평생의 한이자 제가 진호에게 헌신하며 살아온 이유였습니다. 단순 빗길 교통사고로 종결된 사건이었습니다만 이상한 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정 회장의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당시 동생의 차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 그리고 사고 직전 동생이 거액의 도박빚을 지고 있었다는 주변인들의 증언. 경찰 기록에는 없었지만 변호사팀이 사설 탐정을 고용해 알아낸 사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사고 현장 근처에서 동생을 협박하던 사채업자들이 목격되었다는 새로운 증언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장님의 동생분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을 피하려다 벌어진 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쩌면 계획된 사고였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죠. 저는 평생 동생이 저 때문에 죽었다고 자책하며 살아왔습니다. 사고 전날 동생이 제게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찾아왔을 때 제가 매몰차게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돈을 빌려주었다면 동생이 그 빗길에 운전대를 잡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래서 진호를 볼 때마다 죽은 동생에게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아니었다는 말인가. 내 동생은 도박빚에 쫓기고 있었고 어쩌면 살해당했을지도 모른다는 말인가. 제 27년의 부채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장님, 진정하십시오. 더 충격적인 것은 진호 씨가 이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변호사는 진호의 오래된 이메일 하나를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 진호가 사채업자였던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이었습니다. 내용은 없었지만 자신의 아버지 죽음에 대해 무언가 뒷조사를 하려 했던 정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진호가 저를 대하는 태도에 늘 미묘하게 섞여 있던 그 원망과 분노의 정체. 이 녀석은 어쩌면 제가 동생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알면서도 숨겼다고 오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아버지의 죽음이 남긴 빚의 무게를 저에게 전가하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그 비뚤어진 마음이 녀석을 괴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진호가 웬 낯선 남자와 함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남자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그 행색이나 눈빛이 보통 의사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린 명의를 모시고 왔습니다. 여기서라도 간단하게 검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진호는 제게 이리 오라는 듯 손짓했습니다. 녀석의 눈에는 이제 초조함을 넘어선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녀석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것이죠.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 서 있던 정 회장과 변호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마지막 막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진호가 데려온 가짜 의사는 제 앞에서 서류 가방을 열고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어설픈 질문들이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아들이라고 믿었던 저 녀석의 얼굴을, 그 광기 어린 눈을 가만히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제 침묵에 당황한 것은 진호였습니다. 아버지,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보세요,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녀석이 가짜 의사를 향해 소리치는 순간 정 회장의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 신분증과 함께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받은 정신감정 소견서를 그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김태수 어르신은 오늘부로 법적인 보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는 어떠한 의료 행위도 불법이며 지금 두 분은 무단주거 침입 및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차갑고 논리적인 말에 가짜 의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주섬주섬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는 꽁무니를 빼기 시작했죠. 혼자 남겨진 진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와 정 회장 그리고 변호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과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진호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게 법원에서 날아온 것은 성년 의견인 개시 심판 청구서였습니다. 녀석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법적으로 정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어 재산을 관리할 후견인이 되겠다는 것이었죠. 법정에 서는 날 저는 오랜만에 낡은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민서가 먼지를 털고 구겨진 곳을 다리미로 빳빳하게 펴주었죠. 아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걱정 말라고, 진실은 꼭 이긴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법정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원고석에는 진호와 그의 변호사가, 피고석에는 저와 정 회장의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방청석에는 정 회장과 민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재판이 시작되자 진호 측 변호사는 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상인 몇몇을 증인으로 내세워 제가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식의 거짓 증언을 늘어놓았죠. 저는 묵묵히 그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한때는 저를 보며 반갑게 인사하던 이웃들이 돈 몇 푼에 양심을 파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호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녀석은 눈물을 글썽이며 판사 앞에서 거짓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아버지를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최근 큰 충격을 받으신 후로 사람을 잘 알아보지도 못하시고 자꾸만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아버지가 거액의 재산을 관리하시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녀석의 가증스러운 연기를 보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측 변호사는 차분했습니다. 그는 진호에게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아버지를 지키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증인이 인터넷에서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이나 치매 환자 재산 처분 방법 같은 것들을 검색한 이유는 무엇일까? 변호사가 증거로 제출한 노트북 검색 기록에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굳어졌죠. 변호사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증인은 아버지를 모른다고 외면하고 아버지가 낯선 여자에게 뺨을 맞는 것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지키려는 아들의 행동입니까? 그건 그 여자에게 속아서. 진호가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할 때 변호사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증인은 자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김태수 씨의 동생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진호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녀석의 눈이 심하게 흔들렸죠. 그것은 제가 처음 보는
깊은 불안과 죄책감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녀석이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자 변호사는 준비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동생의 죽음에 얽힌 도박빚과 사채업자의 존재, 그리고 진호가 과거에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정황 증거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리해지자 진호는 최후의 발악을 했습니다. 녀석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죽게 만든 겁니다. 아버지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이 매정하게 거절했어요. 저 사람이 돈만 빌려줬어도 우리 아버지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저 사람은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나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 법정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27년간 제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박혀있던 죄책감, 그 누구에게도 꺼내 보이지 않았던 제 상처를 제 아들이라고 믿었던 녀석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헤집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고통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버님 하고 외치는 민서의 비명소리를 마지막으로 제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새하얀 병실 천장이었습니다. 코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났고 팔에는 링거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죠. 법정에서 쓰러진 뒤로 꼬박 이틀을 잠들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 침대 옆에는 민서가 작은 간이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짙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제가 깨어난 것을 보고 아이는 화들짝 놀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정신이 드세요? 의사 선생님 좀 불러올게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힘주어 잡았죠. 그 이틀 동안 저는 아주 긴 꿈을 꾸었습니다. 27년 전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의 꿈이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며 저를 찾아왔던 동생의 절박한 얼굴, 그리고 제가 차갑게 등을 돌리던 모습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동생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깟 돈 때문에 죽은 것이냐고, 남겨진 내 아들은 어떡하라고 그랬냐고. 하지만 동생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눈빛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슬픔과 미안함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법정에서 진호가 내뱉었던 그 잔인한 말들은 사실 제가 지난 27년간 매일 밤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돈을 빌려주었다면 하는 그 가정은 제 삶을 올가매는 족쇄와도 같았죠. 그런데 그 족쇄를 제 손으로 키운 아들놈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채워버린 겁니다.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먼저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제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라고 했습니다. 며칠간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정 회장은 제게 1인실 특실을 마련해주고 최고의 간병인을 붙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마다하고 민서에게만 곁에 있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값비싼 병실이나 유능한 간병인이 아니었으니까요. 민서는 제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죽을 끓여와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 애썼고 젖은 수건으로 제 얼굴과 손발을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아이는 제 앞에서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제가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으면 창가에 서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잠결에 헛기침을 하자 민서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제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그 작은 손길에 문득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민서야, 미안하다.
못난 시아비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구나. 그러자 아이는 제 손을 더욱 꽉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한참을 망설이던 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아버님처럼 평생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아온 적이 있어요. 민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을 낳자마자 보육원 앞에 버리고 간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였죠.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들을 평생 증오했다고 했습니다. 왜 나를 버렸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는 생각에 밤마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를 낳아준 사람보다 저를 키워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거요. 아버님은 진호 오빠에게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버님은 최고의 아버지셨어요. 아이의 담담한 위로에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7년간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빗장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아이의 진심 앞에서 사르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내 인생을 바쳐 그 아이를 키웠다. 결과가 이리 된 것은 내 탓이 아니다. 스스로를 얽매고 있던 죄책감의 사슬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겠다고.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을 누구와 함께해야 하는지도 명확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병실로 불렀습니다. 정 회장과 민서가 지켜보는 앞에서 저는 제 마지막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진호 녀석을 파양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남남이 되고 싶습니다. 제 단호한 말에 변호사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서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서, 너를 내 딸로 삼고 싶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 내 호적에 올리고 싶어. 괜찮겠니? 제 말에 민서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위아래로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었지만 저는 진짜 딸을 얻었습니다. 27년의 빚을 청산하는 대신 제 남은 생을 함께할 따뜻한 인연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서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및 파양 소송 서류와 친양자 입양 서류. 그것은 제 인생의 이막을 여는 선언문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바깥 공기는 유난히 상쾌했습니다. 며칠 알아누웠던 탓인지 세상의 모든 색깔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듯 했죠.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무기력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옆에는 딸이 된 민서가 팔짱을 끼고 있었고 제 뒤에는 든든한 지원군인 정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무엇과 맞서 싸워야 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명확해진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진호에게 파양 소송 서류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서류를 받아든 녀석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저는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졌다는 절망감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을 테죠. 녀석의 반격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어설프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도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의 조사팀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소장님, 최유라라는 여자가 다시 김진호 씨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진호가 사기당했다며
눈물로 호소했던 바로 그 여자, 유라였습니다. 헤어진 척했던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그들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저를 법정에서 공격해 쓰러뜨린 것을 빌미로 보호자의 자격으로 제 병원 기록을 빼내려 시도했고, 심지어는 제 서명을 위조해 재산을 빼돌리려는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모두 정 회장의 손바닥 안에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유라라는 여자의 뒷조사를 이미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상습적인 사기 전과가 있었고, 현재도 다른 남자들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유라에게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죠. 진호와 함께 공범으로 가중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진호의 모든 범죄 계획을 증언하고 감형을 받거나. 궁지에 몰린 유라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진호는 그저 여러 명의 사기 대상 중 하나였을 뿐, 그 어떤 의리나 애정도 없었던 것이죠. 그녀는 진호와의 모든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순순히 정 회장 측에 넘겼습니다. 그 파일에는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부터 재산을 가로챈 뒤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역겨운 대화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덫을 놓고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서와 함께 일부러 집을 비웠습니다. 정 회장이 마련해준 안전한 곳에서 우리는 집안의 CCTV 화면을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밤이 깊어지자 진호가 유라와 함께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녀석은 자신이 복사해둔 열쇠로 아주 자연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그들은 제 방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리고 제 도장과 통장, 유언장 같은 서류들을 찾기 위해 방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장롱을 뒤지고 심지어는 제 침대 밑까지 확인하는 그들의 모습을 화면으로 보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곳은 제가 녀석을 업고 재우고 아플 때 밤새 간호했던 바로 그 공간이었습니다. 그 공간을 녀석은 이제 도둑이 되어 뒤지고 있었습니다. 찾았어. 여기 있네. 진호가 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인감도장이 든 작은 함을 찾아내고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유라는 그 옆에서 잘했다며 녀석의 뺨에 입을 맞췄죠.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승리했다고 확신하는 듯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해둔 경찰들이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의 등장에 진호와 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얼어붙었습니다. 김진호 씨, 최유라 씨, 사문서 위조 및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내 들자 진호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 녀석은 갑자기 옆에 있던 민서의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침 책상 위에 놓여있던 과도를 집어들었습니다. 오지 마. 다가오면 이 여자 사진을 전부 찢어버릴 거야. 이 녀석이 인질로 삼은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서의 방에 걸려있던 민서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녀석은 사진 속 민서의 얼굴에 칼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 기괴하고 처절한 마지막 발악을 보며 저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화면을 지켜보던 제가 정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가야 할 시간이군. 제가 현장에 나타나자 진호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녀석은 사진 속 제 얼굴에 칼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나한테 모든 걸 줬어야 했어. 이건 원래 내 몫이었단 말이야. 저는 녀석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진호야, 내려놓아라. 내 몫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없었다. 모든 것은 내가 내 피와 땀으로 이룬 것이고 내게 준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다. 내가 버린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이다. 제 말에 녀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뒤에 있던 경찰들이 달려들어 순식간에 녀석을 제압했습니다. 과도가 바닥에 떨어지며 쨍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길고 지독했던 인연이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면서 진호는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텅 빈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진호가 경찰에 체포되어 끌려나간 후 집안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경찰들이 현장 조사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소음만이 멀게 느껴졌죠. 저는 녀석이 칼끝을 겨누었던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조용히 주워 모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저와 민서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했던 시간들이 아주 먼 옛날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진호와 유라의 범죄 혐의는 명백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CCTV 영상, 그리고 수많은 증거 앞에서 그들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죠. 유라는 상습 사기 혐의가 더해져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진호는 초범인 점과 제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놈을 위해 탄원서까지 써주었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정 회장도 심지어 민서조차도 제 결정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죠. 저는 그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손으로 키운 아이를 감옥에 보내는 것만은 할 수 없었던 아비로서의 마지막 미련이자 도리였습니다. 그것으로 제 역할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정에서 나온 진호는 저를 보지 않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녀석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파양 소송과 민서의 입양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침내 법적으로 진호는 제게서 완전히 남이 되었고 민서는 제 딸이 되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딸 박민서라고 찍힌 세 글자를 보았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기분이 아니라 오랫동안 제자리에 있지 않았던 무언가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듯한 평온함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제 삶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낡은 아파트에 살지 않았습니다. 정 회장이 마련해준 조용한 전원주택으로 이사했고 민서는 그 집의 정원에 작은 온실을 만들어 빵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프랑스의 유명한 제빵 학교로 유학을 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아이의 꿈이 날개를 다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이제 제게 단순한 은인의 아들이나 조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우리 집을 찾아와 민서가 만든 빵을 맛보고 저와 함께 바둑을 두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일만 하느라 가족의 따뜻함을 모르고 살았다며 저희와 함께하는 시간을 무척이나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진호라는 이름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늦가을 오후 제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의 주소는 낯선 지방의 작은 도시였고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아버지께라고만 쓰여 있었죠. 저는 그 편지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편지를 보낸 이가 누구인지 저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민서는 제게 편지를 열어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지만 저는 결국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작은 공장의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일 땀 흘려 일하며 돈을 벌고 있고 빚을 갚으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편지에는 단 한 번도 용서해달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아버지가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는 담담한 고백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다시 뵐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아주 먼 훗날 제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그때는 멀리서나마 아버지의 건강한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죠. 민서가 제게 와서 물었습니다. 아버님, 답장은 안 하실 건가요? 저는 창밖에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답장은 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언젠가 그 아이가 다시 일어서서 자신의 삶을 찾게 된다면 그때는 나도 멀리서나마 박수는 쳐줄 수 있겠지. 그것이 제가 진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마음이었습니다. 용서도 미움도 아닌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맺었던 길고 아팠던 인연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민서와 함께 공원 묘지를 찾았습니다. 죽은 동생의 묘비 앞에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았죠. 저는 묘비에 새겨진 동생의 이름을 손으로 쓸어보며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동생아, 이제 형은 마음의 빚을 다 갚은 것 같다. 내 아들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지만 나는 진짜 딸을 얻었다. 그러니 이제 너도 편히 쉬어라.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 제 어깨 위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길고 아팠던 세월이었습니다. 진호의 편지를 받은 후로 또다시 몇 번의 계절이 흘렀습니다. 제 삶은 이제 잔잔한 호수와 같았습니다. 더 이상 예기치 못한 파도에 흔들리지 않았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 곁을 지키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던 민서는 2년 만에 아주 멋진 제빵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꿈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적한 곳에 희망 베이커리라는 이름의 작은 빵집을 열었죠. 1층은 일반 손님들을 위한 공간이었고 2층은 전부 소아암 환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쉼터로 꾸몄습니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웃고 떠들며 민서가 만든 건강한 빵을 먹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빵집의 명예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주된 업무는 매일 아침 각 구운 빵을 차에 싣고 근처 병원의 소아 병동으로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빵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를 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정 회장은 희망재단을 설립해 빵집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고 이제는 제게 형님이라고 부를 만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빵집은 개업 1주년을 맞아 작은 기념 파티를 열었습니다. 가게 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고소한 빵 냄새, 그리고 축하해주러 온 동네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그 행복한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평생 이렇게 마음 편히 웃어본 날이 있었나 싶었죠. 그때 정 회장이 제게 다가와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소장님, 아니 형님, 정말 보기 좋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셨다면 무척 기뻐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빵집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한 젊은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파티의 소란스러움과는 어울리지 않게 입구에서 머뭇거리며 안을 살피고 있었죠. 작업복 차림에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진호였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녀석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날카롭고 불안해 보이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랜 시간 땀 흘려 일한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성실함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녀석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녀석에게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빵집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민서도 놀란 얼굴로 카운터 뒤에서 굳어 있었죠. 저는 녀석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녀석이 들고 온 케이크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죠. 왔구나. 그 한마디에 녀석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저는 녀석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 주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이제 됐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죠. 용서라는 단어는 어쩌면 우리 사이에 어울리지 않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저 각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서로를 묵묵히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진호는 케이크만 전해주고는 금방 돌아갔습니다. 녀석이 떠난 뒤 민서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저는 민서가 보는 앞에서 진호가 가져온 케이크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희망 베이커리 1주년을 축하합니다라고 쓰인 조금은 솜씨가 서툴러 보이는 케이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럼 괜찮고 말고 우리 딸 이제 이 케이크도 손님상에 내어놓자꾸나. 축하하러 온 손님의 정성인데 다 같이 나눠 먹어야지. 제 말에 민서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길고 아팠던 겨울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낸 시간과 나눈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인생의 가장 혹독한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숨겨진 더 단단하고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뺨을 스치는 봄바람이 마치 모든 것을 이겨낸 저를 위로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참으로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